네, 안녕하세요. 구로고등학교에서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1학년 일반 교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밖에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소리가 들어가려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를 착용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교과서 16쪽하고 17쪽, 고대 국가의 통치체제는 어떠하였을까라는 부분이고, EBS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수업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좀 걱정은 되는데요. 아마 그래도 수업을 잘 들으면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고대 국가의 통치체제예요. 통치체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주요 대상은 당연히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과 가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처음 국가를 형성하고 나서 어떻게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사에서 최초의 국가가 탄생해서 비교적 강력한 집권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저는 삼국시대 하면은 보통 이렇게 그냥 표현하거든요. 삼국시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부제를 달아놨죠. 싸우면서 잘한다. 싸우면서 잘한다. 애들한테 보통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애들은 싸우면서 잘한다고.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싸우면서 잘한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요, 자,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삼국하면 딱 떠오르는 건 삼국 간의 항쟁이죠. 신라의 통일이라고는 엔딩으로 귀결되는 삼국 간의 항쟁인데요, 그 삼국 간의 항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삼국은 힘을 키워야 됐어요. 어떻게? 왕이 있는 중앙을 중심으로 국가의 국력이 집결되도록 해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 중앙 집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왕이 있는 중앙, 왕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힘을, 권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형태의 국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각국은 삼국 간의 항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취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국 간의 항쟁은 다름 아니라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삼국시대는 흔히 싸우면서 잘한다 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국 간의 항쟁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일단 각국이 어떻게 중앙집권 체제를 갖춘 나라로 발전해 갔는지, 한국사에서 국가의 발전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국가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죠. 국가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한국사에서 최초의 국가 형태를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과서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려면 말씀을 드려야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냐면 군장국가라고 해요. 군장국가. 왜 군장국가라고 하냐면, 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했던 국가라고 해서 군장국가라고 하는데, 자, 군장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이번 교과서에서 사라졌는데요. 군장은 청동기 시대에 신분과 계급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전 시간에 배웠었죠.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최초의 지배자, 고인돌과 비파용동검의 주인공, 바로 군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최초의 국가 형태는 군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통치했던 국가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최초의 원시적 형태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군장이 다스렸던 사람들의 숫자는 대충 한 1000명 단위, 1000에서 2000, 3000, 4000, 5000 이 정도의 규모였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장이라고 한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을 통치하는 형태, 그게 바로 군장국가였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신석기 후반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군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국가가 이렇게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조선이고 부여고 고구려고 신라고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군장 국가의 형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어린 아이였던 시절이 있듯이요. 자, 그런데 이 군장 국가가 시간이 흐르면서 청동기 시대에서 특히 철기 시대로 이행하면서,
자, 철제 무기의 등장으로 전복 전쟁이 활발해지고 또한 철제 농기구의 등장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국가의 규모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별도의 국가였던 ABC 군장국가, 여기 보이시죠? ABC 군장국가, 예를 들어서요. 이 ABC 군장국가가 하나의 국가 형태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 군장이 A, B, C 세 명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군장국가가 예를 들어 이제 연합을 한 건데, 이 칠판에 지금 그려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개의 군장국가가 뭉쳐졌고요.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군장. 자, 여기서 여러분 동그라미가 가장 큰 곳 A죠? A? 네. 이 A 군장이 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라 불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군장 국가가 합쳐져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이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맹 왕국이라고 합니다. 연맹,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왕국이란 여러분 뭐죠? 왕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뜻이죠. 자, 여러 개의 군장 국가가 연맹했고, 자, 가장 강력한 군장이 왕으로 우뚝 서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특징을 체크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왕이 출현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가장 강력한 군장이 왕이 되었어요. 여기선 A가 되겠죠? A.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연맹 왕국의 왕권은 굉장히 미약한 편이었다라는 거죠. 약해요. 그럼 왜 약했냐? 자, 이 군장 세력의 힘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여기 군장 B, 군장 C, 군장 있죠. 이 B, C 군장의 힘이 아직 막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 왕의 힘이 B 지역과 C 지역에는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맹왕국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B 군장이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어요. C 지역에서는 C 군장이 사실 왕이나 다름없고요. 자, 이 왕의 힘은 A 지역에 한정되는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그게 연맹왕국의 특징이에요. 가장 강한 군장이 왕이 되었을 뿐 아직 왕권은 미약하다. 왜? 다른 군장들의 파워가 강하고 다른 지역의 군장들이 상당히 독자성을 띠고 자기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맹왕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왕이 야 다들 똥 싸라고 하면 A 지역 사람들은 바지를 내리고 똥 싸는 척을 하겠지만 B와 C 지역 사람들은 바지를 내리는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벨트도 끄르지 않죠. B 지역에서는 B 군장이 야 다들 똥 싸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바지를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자, 이 기존 군장의 세력이 강해서 왕권이 미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자기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군장과의 합의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합의 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 여러, 제군들, 여러분들이란 뜻이죠. 여러 가들. 여러분 이 가가 고구려와 부여 지역에서는 군장 세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상가, 고추가 이런 말들 나오죠. 앞에 나와 있어요. 가나 간은 군장을 의미합니다. 백제는 정삼회의. 신라에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할 거예요. 만장일치제 되었던 화백회의가 바로 왕과 군장의 합의로 국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 개의 국가가 이제 뭉쳐지기 시작하면서 자, 이제 이 국가들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규모 소속이었느냐, 내가 이제 어떤 규모의 규모를 갖고 있는 부족의 이제 소속이었냐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신분제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에 형성됐을 때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던 부족의 장은 리더는 상당히 높은 신분을 부여받게 됐던 것이고 상대로 그보다 세력이 낮았던 요만한 부족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런 부족의 리더는 이 B보다는 낮은 지위를 이제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신분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계단식 신분제가 마련이 된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의 신분제도죠. 골품제입니다. 쉽죠? 뼈 골자, 품격, 등급이란 뜻이에요. 뼈다귀에도 등급이 있어요. 뼈다귀에도 등급이 있어. 뼈다귀는 못 바꾸죠. 울버린이 아닌 이상 못 바꿔요. 울버린 아니? 엑스맨. 자, 근데 신라의 골품제에서 우리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라의 골품제 특징, 요건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개인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지배했어요. 신분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크기, 심지어 타고 다니는 마차 사이즈,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것들 다 제한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골품제에서는 관등과 신분이 연계돼서 운영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관등은 여러분 뭐냐면 관리의 등급이에요. 관리의 등급. 지금 여러분 우리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예요. 신라에는 관리의 등급을 1에서 17까지로 나눴어요. 17관등이었어요. 자, 이 골품제에서 신분은 가장 위에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 진짜 뼈다귀, 진귀한 뼈다귀, 진골, 육두품 이렇게 쭉 있는데요. 각각 신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골이나 진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관등 1관등까지 승진이 가능했어요. 지금 따지면 1급 공무원까지 승진이 가능하지만 자, 여러분 여기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6관등 그 이상, 5관등 그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었죠. 6관등 아찬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승진의 상한선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두품이면 한 4급 공무원까지만 승진이 가능했고 3급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한을 시켜놨다고요. 그 점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연맹왕국의 특징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거 미약한 왕권입니다. 군장 세력의 강함과.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여러분 국가의 권력이 왕이 있는 수도로 집중되지 않고서는 삼국 간의 항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모든 힘을 중앙으로 모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였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당연히 바로 뭐냐면 전쟁이었어요. 전쟁. 자,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는 여러분 하나의 통일된 지휘 체계가 필요해요. 전쟁 나갔는데 우리 편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막 3명, 4명이야. 그러면 따로 놀겠죠.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한 사람한테 지휘권을 몰아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왕이 전쟁에 나가서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또 왕이 이겼어. 그럼 왕의 위신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터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승리를 쟁취해 나가면서 점점 왕권이 강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결과 이른바 이 연맹왕국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은요 마침내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죠. 왕권이 강화됐어요. 자, 이 강력한 왕권이 이제 기존에 독자성을 띠고 있던 자기 지역을 왕처럼 통치했던 군장을 눌러버리고 각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군장, 귀족, 자, 독자성 X라고 적어져 있죠. 네, 갑자기 여러분 군장이 아니라 귀족이라고 써 있죠. 자,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각국은요, 연맹왕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군장 세력이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군장과 귀족의 차이, 어떤 차이점이냐?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왕과 군장 간의 거래가 있었어요. 그 거래가 바로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
군장은 왕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자기가 자기 지역을 독자적으로 왕처럼 지배하던 독자성을 포기했어요. 왜? 왕권이 강력하니까. 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왕권이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거래는 왕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네, 군장은 결국 독자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뭘 줬냐? 귀족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 그럼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에 따라가는 건 뭐예요? 높은 관직과 수많은 토지들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기존에 독자적으로 자기 지역을 지배하던 군장은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왕권 밑에 편입돼서, 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병렬적 구조가 아니라 왕 밑에 편입되어 있는 수직적 구조로 바뀌었죠. 왕권 밑에 편입돼서 결국 귀족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왕처럼 통치하던 그런 독자성은 상실하고 말았지만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을 통해서 왕과 더불어 역시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바로 이거죠. 예전에는 각 군장 세력이 지방을, 자기 지역을 독자적으로 지배했죠. 근데 이제 왕이 전 지역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떤 식으로 지방을 통치하게 되냐면 각 지방에 자신의 대리인을 파견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지방관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구청장, 뭐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지금에 해당되는 직위를 따지자면요. 자,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지방을 통치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삼국시대 이 지방제도의 특징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방관이 군사지휘관을 겸했어요. 네, 여러분 삼국 간의 항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전쟁이죠. 네, 여러분 이 지방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전쟁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따지면 구청장이 자기 관할 지역의 전투도 담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없고요. 네, 그래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관등제가 정비되기 시작했고, 신라는 17관등, 고구려는 10관등, 뭐 이렇게, 백제는 16관등 이렇게 쭉 있어요. 관등제가 마련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관리들에게 공복, 유니폼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관복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야, 너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귀족이라고 해봤자 네가 입고 있는 옷 뭐야? 내 신하임을 상징하는 옷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왕인 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신하일 뿐이야. 네가 입고 있는 옷이 그걸 증명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을 정점으로 한 서열제가 피라미드 조직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율령이 제정됐어요, 여러분. 율령이 뭐냐면 여러분 율은 법이에요, 법. 형법, 범죄를 다스리기 위한 형법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령은 바로 뭐냐면 이건 제도예요. 합쳐봅시다. 법과 제도. 아니 국가를 다스리려면 법과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전에는 없었냐? 아니 있었어요. 하지만 문서화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국가를 운영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이렇게 됨에 따라 결국 여러 가지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법과 제도들을 정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에 우리 어떠한 관청을 두고 그 관청은 어떠한 직위를 가진 관료들이 운영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전쟁터에서 도망을 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런 것들을 문서화한 게 교과서에서는 이런 어려운 말 썼어요. 성문화라고 했는데요. 성문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왜? 학생들이 어렵잖아. 문서로 완성시켰다고요. 그냥 문서화했다고요. 자, 율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었죠. 왜?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의 영토는 계속해서 넓어져 갔고 그에 따라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국가의 발전이 결국 율령의 제정으로 이어졌다는 거고,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물이 안 묻혀졌네. 자, 이렇게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단결이 되겠죠. 일치 단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에 걸맞는 사상 내지는 종교가 필요했어요. 중앙집권 국가의 성장에 걸맞는 사상과 종교가 필요했죠. 왕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무언가, 그런 강력한 스피릿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불교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목표는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왕권을 어떻게 강화했냐면 자, 왕이 이렇게 어필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부처님한테 소원을 빌면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지. 야, 왕인 나도 부처처럼 생각을 해다. 그러면 부처가 소원 들어주시지 나도 너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면서 일종의 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왕은 즉 부처다.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왕고 부처야. 이 왕즉불 사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삼국시대에 남아있는 삼국시대에 제작된 불상 가운데 상당히 많은 형태의 불상이 서 있어요. 입상입니다. 입상이에요. 그러면 손모양, 수인이라고 하는데, 수인이라고 하는데, 손모양을 보면 에네르기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무웨인,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이거? 보이냐? 이거 여원인이에요.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합치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원을 말해봐. 입니다. 자, 왜 이런 형태의 불상이 삼국시대에 많이 만들어졌냐? 그런 거죠. 야, 왕인 나를 붙여보도 돼. 그러면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그래서 표정은 어떻게? 살짝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형태의 불상, 이런 형태의 불상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사실은 이때 삼국시대에는 백성들에게까지 불교가 널리 퍼지진 않았고 주로 이제 왕과 귀족 간의 단결, 정신적 단합에 불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신적 단합. 그럼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종교가 없었습니까? 종교 있었죠. 어떤 종교가 있었냐면 자기 부족 있죠. A 지역, B 지역, C 지역 있죠. 각 부족을, 각 군장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 그 조상이 곧 신이었어요. 조상신. 그러니까 여러분 B를 건설한 사람과 A를 건설한 사람은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정신적 단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 단합 측면에서도 불교가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삼국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특징들인 거예요. 율령을 제정해서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관리의 등급을 정리했으며 유니폼을 입히기도 했었다. 그리고 왕권이 강해지면서 기존의 군장은 독자성을 상실하고 귀족으로 변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여러분 이 중앙집권 국가 마지막 단계 이 형태까지 발전한 국가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 신라 이렇게 3국뿐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임드 국가들 있죠. 뭐 부여라든가 가야 같은 국가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멸망해 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요 3국만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요 부분 있죠, 여러분. 군장이 독자성을 갖고 있다가 그 독자성을 상실하는 과정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 길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고구려의 예를 들어서. 자, 그럼 교과서 보면 고구려는 5개의 부가 중심이 돼서 건설된 국가라고 나와요. 백제도 5부 중심이고요. 신라는 6촌 중심입니다만 아무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구려는 여러분 여기 5개 부, 그러니까 5개의 군장국가가 처음 연합해서 국가 형태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그 부의 이름이 뭐냐면 전로부, 계로부, 관로부, 순로부, 소노부 이래요. 전혀 알 필요 없어요. 전혀 알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이랬던 고구려가 중앙집권 체제로 넘어가는, 이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국천왕이라고 하는 왕 때 몰라도 됩니다. 자, 각 부의 이름이 바뀌어요. 서, 동, 남, 북, 가운데는 내부.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름을 뺏긴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연맹왕국 형태일 때는 이 순노부 지역은 순노부의 리더가 그 지역을 통치했거든요. 독자적으로.
그런데 고국 천황 시절에 왕의 집권력이 강해지면서 결국 순노부가 아니라 이름을 뺏기고 동부로 바뀌게 되겠죠. 동부. 야, 이건 무슨 뜻이야? 너네는 더 이상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너네는 그냥 왕이 통치하는 지역 가운데 동부일 뿐이야. 넌 남부, 넌 북부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 이 게르부, 가운데 있는 이 게르부가 바로 고구려의 왕을 배출하는 곳이었습니다. 고시죠. 고시. 게르부 고시. 게르부 고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과 연결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서 어느 왕 때 율령이 제정되고 어느 왕 때 관등이 만들어지고 어느 왕 때 불교가 수용됐는가, 이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삼국 항쟁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